안녕하세요. 이번 이야기는 채널 성장에 도움이 안 되는 내용이겠지만 언젠가 다룰 계획이 있었던 이야기라서 간략히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도 저희 채널을 즐겨보시는 분들은 툴레 소사이어티라는 것을 들어보신 분들이 많을 겁니다. 그리고 저희 채널 연재 시리즈인 다가오는 종족과 연관성이 깊은 브릴 소사이어티라는 것도 있는데 두 비밀사회는 함께 활동해왔기 때문에 이제 어쩌면 단일 세계정부의 목표가 될 제4의 제국을 선포할 시간이 점차 가까워지고 있는 걸지도 모릅니다. 우선 툴레 소사이어티에 대한 설명을 간략히 말씀드리자면 이에 대해서 훨씬 적게 알려진 세부 사항을 설명하기 전에 공식적으로 알려진 이야기부터 해야 할 것 같습니다. 툴레 협회, 그것은 독일어로 툴레 게젤샤프트라고 부르는데 이는 원래 게르만 고대 유물 연구 그룹으로서 미넨에 있는 독일의 신비주의 그룹이자 민중을 위한 민속 그룹으로서 신화적인 전설의 그리스 북부 국가 이름을 따 명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협회는 주로 나중에 아돌프 히틀러에 의해서 나치당으로 변형된 독일의 노동자당을 후원한 조직으로서 유명하기도 합니다. 1919년 툴레와 브릴 그리고 디에렌 폰 슈바르젠슈타인이라는 세 개의 비밀 결사가 하나의 목표를 향해서 결합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검은 태양의 숭배입니다. 이들의 믿음에 따르면 아리안 인종은 지구가 아닌 64광년 떨어진 알데바란 별에서 유래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광년이라는 단어는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 의미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어쨌건 툴레와 브릴은 마리아 오르식이라는 여성의 영적인 계시에 큰 영향을 받았는데 오르식은 브릴 소속의 영매였으며 자신이 알데바란의 여왕인 이시스 여신과 서로 교감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녀는 이시스 여신으로부터 받은 계시를 통해서 아리아 인종의 기여원과 운명에 대한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그녀의 계시는 다음과 같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녀의 계시에 따르면 아리아 인종은 지구가 아닌 알데바란이란 별이나 혹은 다른 곳에서 유래했습니다. 이는 툴레와 브릴의 아리아 인종 우월성에 대한 그들의 믿음을 강화시켰습니다. 또한 고대 아리아 문명이 매우 발달했다고 주장했는데 이는 툴레와 브릴의 고대 아리아 문화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를 형성했습니다. 더욱이 오르식은 앞서 언급한 대로 자신이 알데바란의 여왕 이시스 여신과 직접 교감할 수 있다고 주장함에 따라 이는 툴레와 브릴의 초자연적인 힘에 대한 믿음을 점차 강화하게 해주었습니다. 이러한 마리아 오르식의 영적인 계시는 증명되지 않았으며 공식적인 역사적인 사실로 받아들여지지도 않았지만 결론적으로는 툴레와 브릴 그리고 마리아 오르식은 20세기 초에 유럽 역사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들의 활동과 영향은 나치즘의 발전과 제2차 세계대전의 비극적인 결과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단서를 제공할 수도 있습니다. 어쨌건 검은돌의 사람들은 그러한 오르식의 계시를 통해서 자신들의 고대 아리아 혈통과 신성한 사명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지구를 지배할 운명을 가진 선택받은 민족이라고 믿었습니다. 이들의 믿음은 나치즘의 초기 발전에도 커다란 영향을 미쳤으며 아리아 인종의 우월성에 대한 믿음은 나치의 인종차별 정책의 근거가 되었고 제2차 세계대전의 비극적인 결과로 이어지는 하나의 요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툴레와 브릴은 1910년대부터 1940년대까지 활동했던 비밀 결사로 알려져 있는데 이들은 고대 아리아 문화에 대한 강렬한 믿음을 가지고 그러한 인종의 우월성으로서 초자연적인 힘을 이용하여 세계를 지배하려는 계획을 세웠던 것으로 보였던 것이죠. 게다가 이들의 초자연적인 힘에 대한 연구는 현대의 초자연 현상에 대한 관심에 커다란 영향을 미쳤습니다. 어찌됐거나 툴레 협회의 주요 초점은 아리아 인종의 기원에 관한 주장이었습니다. 툴레, 그리스어로 다우란미트는
그리스 로마의 지질학자들에 의하면 그곳은 북쪽 끝에 위치했던 땅이었습니다. 울티마 툴레, 라틴어로 아주 먼 툴레라는 이 용어는 로마 시인 버질이 그의 서사시 아에나이드에서도 언급했습니다. 이곳은 툴레의 최북단 부분으로 추정되며 현재 일반적으로 스칸디나비아로 이해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나치 신비주의자들은 울티마 툴레를 고대 하이퍼보레아의 수도라고 말하면서 멀고 먼 북쪽, 즉 그린란드나 아이슬란드 근처에서 사라진 고대의 땅덩어리로 확신하곤 했습니다. 이러한 아이디어는 한때 대서양에서 잃어버린 땅덩어리가 존재했고 그곳이 아리아인종의 본거지였다는 이그나티우스 도넬리의 이전의 추측에서 파생이 되었으며 그는 스와스티카 모티프의 분포를 참조하여 이러한 이론들을 뒷받침했습니다. 그는 이것을 19세기 후반 신비주의자 헬레나 블라바츠키가 전개한 이론이었던 플라톤의 아틀란티스와 동일시했습니다. 그리고 툴레 협회는 블라바츠키의 추종자인 신지학자들과 매우 긴밀한 접촉을 유지했는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현대 툴레 협회가 1918년 루돌프 폰 세프텐도르프에 의해서 형성 또는 개혁되었다고 알려져 있지만 그 조직 자체는 프리메이슨 및 기타 비밀 결사처럼 매우 오래되었으며 역사 전반에 걸쳐서 같은 임무와 의제를 가지고 여지껏 살아남아 왔다는 것입니다. 한편 여러 루트로 알려진 바로는 툴레 협회가 남극 대륙에 대규모 기지를 갖고 있는데 그곳은 비밀의 인공적인 미확인 물체가 촬영되는 곳입니다. 그들은 심지어 가까운 장래에 남극의 대륙을 세계 정부 밖의 주권 국가로서 만들 계획도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어쨌건 브릴 파워, 그것을 관리하는 브릴 소사이어티와 툴레 소사이어티는 서로 밀접하게 얽혀 있습니다. 브릴 사회는 실제로 툴레의 내부의 서클로 보일 수도 있으며 미국 정부와 협력하고 있는 부분도 추정되고 있는데 이는 툴레와 브릴의 회원이 일명 오퍼레이션이라는 프로젝트를 통해서 비밀리에 미국으로 이송이 되어 그들이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계속해서 협력해왔다는 것입니다. 툴레와 브릴은 모두 교단 내에서 동유럽의 신과 여신을 별칭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심지어 이들의 내부 서클에서는 고대의 북유럽 언어를 사용하고 있고 그들은 이 언어를 지구에서 약 1만 1000년 이상 사용해 왔는데 이는 각 내부 서클에서 자신들의 후계자들에게 꾸준히 전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툴레는 인류와 인류의 미래에 대한 의견은 어떨까요? 그에 대해서 툴레 내부자가 작성한 내용을 간략히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가 이해할 것이 있는데 우리는 모두 이 계획의 일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게임에는 많은 부분이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인류는 재난이나 전쟁을 통해서만 배우고 새로운 집단의식을 발전시킵니다. 아카샤 연대기는 인간의 발전을 기반으로 하며 나쁘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 나폴레옹과 히틀러는 인류 집단의식의 한 요소였습니다. 어린이는 약간의 고통을 통해서 배우고 인류는 이 어린이에게서 배웁니다. 그러나 그것은 일반적으로 위대한 백색 형제단이 언급하는 난해한 문헌에 기록되어 있는 크고 신성한 도움을 동반할 것입니다. 스타게이트, 그 뒤에 숨어있는 것은 죽음도 괴물도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은 친절하고 사랑이 넘치는 창조자를 보여줄 것입니다. 위대한 백색의 형제단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생각의 소자입니다. 신들은 새로운 시대를 건설하기 위해 아가르타 형제단인 툴레 교단과 기타 마법의 시스템을 소환했습니다. 그리고 희망은 우리의 시작입니다. 라고 말이죠. 그러나 그들의 생각처럼 스타게이트 뒤에는 죽음이나
괴물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완전히 확신할 수 있는 걸까요? 그리고 아가르타, 그것도 어쩌면 속이빈 지구 내 국가가 매우 현실적이며 의심의 여지가 없을 수도 있다는 것을 나타낼 수도 있는 걸까요? 많은 것들을 고려해 본다면 그것은 어쩌면 모든 것의 혼합이고 저편, 그곳에 거주하는 모든 것에 남겨둔 문을 우리가 여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그 어떤 상상을 하시던 모든 판단과 선택은 온전히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우주, 그곳은 생명으로 가득 차 있는 곳일까요? 만일 그렇다면 그러한 가득한 생명 중에서 누가 친구이고 누가 적일까요? 여기서 말씀드리는 우주는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그곳을 지칭하는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정확히 그곳이 어디인지 말하기는 어렵지만 앞으로의 이야기에서 말하는 우주는 별이 반짝이는 밤하늘의 검은 우주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어떤 지역도 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이어갈 것입니다. 그러한 우주에는 다양한 종족이 너무나 많아서 인류 전체가 함께 모여 모두 조사한다고 해도 그 수에 비해서 우리가 100년 안에 그에 대한 목록을 작성할 수 있는 곳은 아마 극소수에 불과할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간에게 중요한 것은 어떤 종족이 직간접적으로 인간의 진화를 방해하는지, 또한 어떻게 방해하는지, 그리고 누구와 동맹을 맺고 있는지일까요? 이번 이야기에서 우리는 우리와 상호작용을 하거나 혹은 방해하지 않고 멀리서 우리를 지켜보고 있는 많은 종족 중에 그 소수에 대해서만 다룰 것입니다. 특히 일부인들이 오리온에서 왔다고 믿는 아리아인과 시리우스인에 집중하는 이유는 이 두 지역이 우리 진화에 다른 누구보다 더욱 큰 영향을 미쳤었고 지금도 여전히 미치고 있기 때문이라고 감히 말할 수도 있는 걸까요?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다른 외계종을 서로 분류하려고 할 때 대부분은 우리가 서로 다른 인종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때론 하나이고 동일한 것처럼 여길 수도 있지만 실은 다른 모습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이해하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그러한 종은 대부분 물리적으로 오지 않을 수도 있는데 실체적 신체나 우주선 없이 나노 여행을 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스타게이트를 통한 여행이나 정신 에너지를 이용한 여행처럼 말이죠. 그러나 이런 기술을 제쳐두고라도 정신으로 여행을 할 만큼 충분히 진화하지 않은 존재를 제외하곤 우주를 여행하는데 실제로 우주선은 필요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따라서 어쩌면 후자를 선택할 때 그들은 자신의 아바타를 사용하여 자신이 좋아하는 어떤 존재로든 우리들을 조롱할 수 있을지도 모르는 것이죠. 인간, 회색종, 파충류, 거대 나방인간, 그리고 날개 달린 용 등 수많은 이름의 침입자들은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고 조종하기 위해서 각자 최선을 다했던 걸까요? 이러한 질문을 던지며 이제 기존 역사에서 지구촌 아리아닌과 이름은 동일하지만 그것을 혼동하는 분들이 가끔 있는데 이번 이야기에서는 제가 따로 언급하지 않는 이상 그 실체가 다른 아리아인과 오리온 제국에 대해서 간략히, 그리고 이와 함께 소위 샤에미라고 불리는 시리우스 군주들이 실제로 무엇인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러나 어쩌면 그들 중 진화한 세력이 있을 수도 있고 우리가 더 높은 의식의 단계로 나아가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존재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야기에서 핵심은 우리 자신이 스스로를 돕는 것입니다. 만일 별의 종족이 우리를 직접 구하기 위해 여기에 온다고 말한다면 그럴 경우엔 어쩌면 그들의 반대 방향으로 달려야 할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일부 채널의 정보에 따르면 우리가 우리 자신의 유일한 구원자이며 보편적인 법칙을 따르는 별의 종족은 우리에게 자기의 개선을 위한 도구를 제공함으로써
우리가 스스로를 돕게 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는 그들만의 계획이 있고 누군가를 데려가 그들이 원하는 대로 무엇이든 할 수 있거나 또는 여기로 와서 우리를 1000년 동안 통치하기 위해선 오직 우리의 허락만이 필요할 것입니다. 모두가 끊임없이 하늘을 올려다보며 그들이 나타나길 기다리고 있을 때 드러나는 공개적인 경우는 아마도 자비로운 상승 마스터나 다른 진화한 존재들이 대량으로 착륙하는 그러한 형태가 아닐 것입니다. 오히려 접촉은 개인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질 것이며 그 대상은 함정에서 벗어나기 위해 노력하는 개인 또는 그들 그룹과 연결되는 별의 존재와 만남을 위한 준비가 이미 되어 있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그런 다음 이러한 개인적인 만남이 우리 성장에 유익한지 여부를 식별하는 것은 바로 우리 자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현재와 가까운 미래에 많은 테스트를 통과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똑똑해야 하는데 우리가 그렇지 않다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모두 훌륭하지만 우리는 깨어나 무언가를 깨닫고 의식적인 결정을 내리기 시작하여 모든 엉성한 생각들을 제거하고 명확한 생각에서 나오는 그러한 의도에 따라 결정을 내리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짧고 그 시간 동안 배울 것이 많기 때문에 주어진 것을 낭비하면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채널을 통해 전달된 자료에서는 인류의 요람이 검은고 자리에 있다고 종종 이야기되어 왔습니다. 우리가 인간의 형태에 관해서 이야기할 때 이것은 다소 설득력이 있는지도 모릅니다. 분명 라이라에서 인간형 형태가 처음으로 성공적으로 시도된 것처럼 보였는데 라이라에서 초기 은하계 시민들은 스타트rek에 나오는 벌컨과 매우 유사하게 보일 수도 있으며 그 이후로 외계 정치학을 연구하는 많은 연구자들은 이러한 인기 SF 시리즈가 그 안에 많은 진실들을 담고 있다는 걸 깨달았던 걸까요? 많은 할리우드 제작자와 기타 창의적인 사람들은 사실 종종 난해한 사회에 속해 있으며 그들 중 일부는 채널링에 전념하고 있다는 점을 이해한다면 이는 그리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1964년 스타트렉 시리즈를 개발한 진 로드베리의 경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더 나인이라고 알려진 집단을 연결하는 구인 평의회라고 부르는 사회 회원이었습니다. 그리고 로든베리는 이러한 채널 세션에서 대부분의 스타트rek의 아이디어를 얻었다고 전해집니다. 인간형 신체와 뾰족한 귀 그리고 훌륭한 분석적인 정신을 갖춘 벌컨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벌컨은 라이라 별자리 베가 성계에 베가인들과 많은 유사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지구상의 인간과 마찬가지로 라이라인도 다양한 피부색을 갖고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뾰족한 귀를 가졌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수십만 년 전 소위 호모사피엔스가 존재하기 전에 지구상에는 많은 문명들이 있었고 한때 완전한 채식주의자였던 그들은 스스로 창시자가 된 이후 지구상의 인간형 라이란 DNA를 포함하는 초기 문명을 창조하는 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러한 문명이 지구에서 흥망성쇠를 겪으면서 지구상에 살아있는 도서관을 만들기 위해 실험에 참여했던 다른 별의 종족과 그 이전에 존재했던 인간형 종의 DNA를 혼합하여 결국 인류는 창조되었던 걸까요? 그러나 이 실험은 시리우스 군주들이 지구에 상륙했을 때 중단이 되었고 그 이후 행성의 상황은 급격하게 변했습니다. 그렇다면 살아있는 도서관 실험의 배후에는 과연 누가 있었던 걸까요? 어떤 사람들은 라이라인이라고 말하고 있고 다른 사람들은 플레이아데스인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이미 많은 별의 종족들이 그들 자신의 동물과 식물군에 기여했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살아있는 도서관을 선동한 존재들이 오리온 제국에서 왔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많은 사람들에게 충격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리온 제국에 사는 존재를 의미하는 아리아인은 이곳 지구상에서
꽤나 나쁜 평판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리온 별자리에는 폭력적인 과거를 가진 종족이 있으므로 나쁜 평판 중 일부는 정당화될 수도 있지만 우리는 이 행성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이 과연 누구인지 명심해야 하며 또한 그것은 지난 수십만 년 동안 지속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아리아인은 우주에 대해서 모계적 관점을 갖고 있는 반면 시리우스인은 가부장적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오리온 여왕이 신성한 여성성을 포용하고 있으며 시리우스인들이 총대주교라는 사실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알아내기 위해서 성서를 비롯한 많은 고대의 종교적인 기록을 찾아볼 수도 있고 또한 형이사학적인 증거를 찾고 싶다면 우리는 참조 가능한 모든 채널 자료와 아누나키 관련 자료를 찾아보면 됩니다. 문제는 정확히 모계와 가부장적 족장 사이에 그러한 긴장이 어째서 존재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양극단의 투쟁 속에서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던 걸까요? 여기에는 그 뒤에 숨겨진 더 큰 이야기의 냄새가 솔솔 풍길 수도 있습니다. 시리우스인들은 삶의 여성적 측면에 관해서 우리가 쉽게 알아볼 수 없도록 하는데 큰 관심을 갖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들에게서 나오는 정보에 대해 주로 속거나 오해를 불러 일으키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시리우스 제국의 존재들이 먼 과거에 우리를 노예 종족으로 창조하고 오늘날까지 우리 일상생활에 그 영향을 미치고 있는 존재란 것은 이제 일반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여지가 있으며 수메르의 서령 문자도 이에 대하여 말하는 듯합니다. 그러나 일부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아리아인들이 나쁘다면 그들은 도대체 어디에 있는 걸까요? 왜 그들은 시리우스인 대신에 또는 그들과 함께 우리를 조종하면서 여기에 있지 않은 걸까요? 그렇다면 그러한 시리우스인에게는 오리온 여왕이 강력하고 치명적인 위협일 수도 있다는 걸까요? 그러면 어째서 그녀와 그녀의 백성은 시리우스인을 몰아내고 이곳을 차지하거나 또는 우리 노예의 새로운 주인이 되지 않는 걸까요? 그리고 그들은 그렇게 할 수 있는 힘이 당연히 있어야 한다고 우리는 생각해야만 하는 걸까요? 어떤 사람들은 시리우스인들이 오래전에 떠났다고 말하는데 만일 그렇다고 가정하더라도 인류는 여전히 그들의 교리를 아주 작은 단어까지 성실히 따르는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일부 자료에 따르면 시리우스인의 분파는 실제로는 결코 떠나지 않았고 현재까지 무대 뒤에서 쇼를 진행해 왔으며 그 후 자신들의 그림을 맞추고 있는 것이라 이해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이제 아리아인은 어디에 있는 걸까요? 그들의 모기운동과 신성한 여성은 어디에 있을까요? 그리고 오늘날 주요 사회에서 그런 흔적을 볼 수는 있는 걸까요? 여기서 잠시 샤에미라고도 알려진 시리우스 군주들에게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들이 우리를 창조했다고 생각하여 우리가 그들에게 빛을 지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확실히 그들에게 가장 커다란 이익이 될 것이며 그들은 우리를 장악하고 그들이 원하는 대로 우리를 조종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 채널을 통해 알게 된 것은 그들은 우리를 창조하지 않았고 여기에 평화롭게 오지도 않았던 것입니다. 그들은 여기에 와서 이미 존재하는 실험을 가로챘고 우리의 조상이었던 당시 그들의 백성이자 노예 종족을 만들었습니다. 그들의 백성이 바로 우리의 조상이고 우리가 그들과 사이좋게 지내길 바라며 그들이 오래전 과거에 우리에게 한 일을 용서하기를 바란다는 점입니다. 그렇게 그들이 우리를 만든 것은 아니었고 우리는 이미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즉 샤에미가 여기 지구, 다시 말해 우리에게 투자를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자신들의 투자를 유지하려면 그들은 우리의 기원에 대해서 거짓말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별의 종족은 어떨까요? 어째서 그들은 우리가 누구이고 어디에서 왔는지에 대해서 거짓말을 해야 하는 걸까요? 아마도 그들 중 일부는 샤에미와 함께 일하고 있고 또 다른 일부는 자신들만의 의제를 가지고 있을 것이지만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그것은 우리보다 그들 자신 목적에 더욱더 적합할 것임을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재밌는 공통점은 이들 별의 종족이 샤에미와 함께 일하고 있든 없든 간에 우리의 요람이 오리온 자리 그곳에 있었다고 말하는 존재가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이유는 매우 간단한데 진실이 그들 중 그 어느 누구에게도 거의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며 그들 중 어느 누구도 신성한 오리온의 여성을 지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기본적으로 우리에게 말하려는 자들은 보편적인 법칙을 존중하기 때문에 서로 간섭하기를 매우 꺼려하며 뒤에서 다만 우리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관심이 예전부터 있으셨던 분들은 오리온에 대해서 신성한 여성성이 가장 두드러진 곳이라는 걸 들으신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러나 그 여성성에 대한 정확한 정보는 마치 여기 지구상에서 억압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제가 이 문제를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고 싶게 만든 이유 중 하나였던 것입니다. (1990년) 중앙아시아 북서부 위구르 자치구의 황량한 사막 지역에서 놀라운 발견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사막에서 배가 발견된 자체도 놀라운데 수백 구의 미라 시신이 묻혀있는 것이 발견이 되었던 것입니다. 달인 분지의 미라라고 알려진 이 미라들은 유전학적 검사를 거쳤으며 과학자들은 신비한 미라의 기원을 좁혀나갔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매우 놀랍습니다. 미라의 시체와 의복은 신장의 달인 분지에서 발견된 4,000년 이상이나 된 것에도 불구하고 눈에 띄게 손상되지 않았습니다. 건조한 사막 공기에 의해서 자연적으로 보존된 각각의 얼굴 특징과 머리 색깔이 눈에 띄는 미라는 소가죽으로 덮인 배 모양에 관해 수천 년의 세월 속에 조용히 묻혀있는 것으로 발견되었습니다. 그 옆에는 밀과 보리, 치즈와 같은 식량과 양과 염소, 소 같은 가축 등의 농업사회의 흔적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키가 크고 양털 펠트 모자와 가죽 장화를 신고 있었고 일부는 금발의 머리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마치 외국에서 온 이방인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보존된 4,000년 된 미라 13명의 게놈은 이전에 추정했던 것처럼 서양에서 문명을 가져온 이민자들이 아니었습니다. 미라의 DNA를 조사한 결과 그들은 그 지역에 깊은 뿌리를 두었던 현지인이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네이처 저널의 한 연구에서 연구자들은 미라에서 수집한 유전 데이터를 분석했는데 그 연대는 기원전 2100년에서 1700년경으로 거슬러 올라가며 그 사람들이 어디서 왔는지 밝혀내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마지막 빙하기 이후 유라시아에서 사라진 고대 인구의 유물인 것으로 보이며 이는 오늘날 시베리아와 아메리카 대륙에 살고 있는 원주민들의 조상인 것으로 보였던 것이죠. 달인 분지에 묻혀있는 수천 년 전의 천연 미라의 여성은 놀라울 정도로 잘 보존되어 있었고 그 일부는 아직 스포티한 옷과 머리카락도 남아있었습니다. 비록 미라들이 인근 산골짜기에 이주한 목동들과 결혼하지 않은 현지인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문화적으로 고립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이미 4,000년 전에 그들은 새로운 사상과 문화를 받아들이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모직으로 짠 옷을 입고 관계시설을 건설하고 외래종인 밀과 기장을 재배하였으며
양과 염소를 키우고 치즈를 만들기 위해서 소젖을 짜냈습니다. 이전의 연구에서는 미라가 사막의 오아시스 기슭에 살았다는 사실이 밝혀진 듯 했지만 뱃머리에 노가 달린 소가죽으로 덮인 그 배에 미라가 묻혀 있는 이유는 여전히 불분명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그 그룹은 한동안 그 지역에 있었고 뚜렷한 지역 조상을 갖고 있었으며 이는 그들이 남부 러시아 흑해 지역의 목동, 중앙아시아인 그리고 이란고원의 초기 농부라는 이론과 서로 맞지 않았습니다. 연구가이자 하버드 대학교 인류학 교수이자 막스 플랑크 진화인류학 연구소의 연구그룹의 리더였던 크리스티나 워리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미라는 처음 발견된 이후 오랫동안 과학자와 대중 모두를 매료시켜 왔습니다. 이 미라는 매우 이례적으로 잘 보존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매우 특이한 맥락에서 발견되었으며 다양하고 폭넓은 문화적인 요소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라고 말이죠. 또한 연구자들은 한 집단이 유전적으로 고립되어 있을 수도 있지만 문화적으로는 국제적일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연구자들은 위르구 자치구의 더 북쪽에 있는 중가리아 분지에서 발굴된 5명의 유해에서 채취한 게놈을 조사한 것 외에도 타린 분지에서 발견된 가장 오래된 미라인 3700년에서 4100년 전의 유전적인 데이터도 조사했습니다. 그러자 놀랍게도 그 연대는 좀 더 거슬러 올라가 4800년에서 50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며 이 지역에서 발견된 가장 오래된 인간의 유해로 보이게 된 것입니다. 과연 이들의 유래는 어디였을까요? 어째서 사막 한가운데 발견된 배에서 이처럼 흥미로운 고대 미라가 잠자고 있었던 걸까요? 이미 묻혀버린 오래된 일들은 우리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걸까요? 일부에서 우리 한민족의 실제 활동 무대가 유라시아 대륙과 해양이었을 수도 있다는 연구가 있었습니다. 어쩌면 한민족의 생성은 좁은 범주인 중국 또는 동아시아라는 단어와 개념으로서는 절대 이해할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유라시아라는 넓고 크며 깊고 또한 다소 복잡한 듯이 보이지만 다양성 있는 범주와 개념들을 활용할 필요가 있는 걸까요? 한민족의 역사적, 문화적, 생물학적 정체성을 찾는 작업은 유라시아 세계의 전반적이고 실제적인 이해가 있어야 하며 문명의 정의와 함께 대륙과 해양, 역사와 자연, 그리고 자원과 문화의 가치, 교통로로서의 역할 등 세계의 상황을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또한 세계의 역사와 문화가 한민족의 문화와 역사의 발전에 맺은 관계도 보아야 하며 이는 혈연과 언어, 신앙, 문화, 예술 등에서 연관성, 그리고 몽골과 중앙아시아, 서아시아, 동유럽 등이 한민족의 역사와 흥망성쇠에 끼친 영향도 보아야 합니다. 특히 동아시아 고대 문화에서 우리 문화와 혈연, 역사 등과 연관이 깊은 바이칼호를 중심으로 주변의 여러 도시들의 역사와 문화도 살펴봐야 하죠. 게다가 특히 고구려와 발해의 역사와 연관이 깊은 연해주 일대와 북만주의 흑룡강 일대를 비롯하여 극동 시베리아 등도 보아야 합니다. 또한 러시아의 블라디보스톡, 우스리스크, 하바로프스크 등의 도시와 중국의 흑하, 마카, 홀룸베이얼 초원의 도시들, 그리고 감차카 반도와 살린 지역의 도시도 살펴보아야 하는데 우즈베키스탄의 경우 선사시대부터 근대 이르기까지 세계의 많은 종족들과 언어, 국가들, 신앙과 종교, 전쟁, 그리고 무역들이 시공간을 넘나들며 매우 다양한 형태로 발생하고 또한 발전했습니다. 특히 중앙아시아의 동쪽은 북쪽의 알타이 산맥 중간의 천산, 남쪽의 파미르 고원에 이르기까지 산이 발달한 지역이었으며 이 지역은 고유 문화를 많이 보존했지만 여러 문명권과 붙어 있으므로 다양한 문화 현상이 있어 주변의 여러 지역으로 문화를 전달하는 역할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간략히 말씀드렸지만 결론적으로 이번의 이야기에서 나온 하나의 소식은 단순한 발견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오래되고 묻혀진 다양한 수많은 잊혀진 역사 속에서 드러난 하나의 퍼즐 조각에 불과한 것입니다. 모든 현상에 대한 탐구에 관련해
수많은 의견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아무리 많은 주장이 있다 하더라도 그에 대한 진실은 단 한 가지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 있어 모든 판단은 온전히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감시자. 이들이 인간의 아들들에게 준 주목할 만한 계시는 지구의 징후에 대한 지식이었습니다. 문자, 기상학, 지리학, 측지학 등 이 모두는 빛나는 존재들이 지구의 에너지와 힘, 그리고 지구의 전자기력을 이해하고 있음을 암시합니다. 그리고 시대의 위대한 건축가, 마술사에 관한 전 세계의 많은 우화들이 이러한 빛나는 존재의 기원과 완전히 관련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타락한 감시자 중 한 명인 아자젤이 사막에 던져져 거칠고 들쭉날쭉한 바위가 그 위에 놓여졌다는 사실과 함께 세상 여러 곳의 고분 구조에 대한 유사성들을 볼 수 있습니다. 감시자에 대한 이 신화들의 대부분은 중동 전역, 즉 가나안인, 이집트인, 수메르인, 그리고 그들뿐만 아니라 아시아 문명 사이의 전쟁과 민족의 합병 이야기에서 발견됩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흐름은 빛나는 존재를 지도자로 믿고 감시자가 명령을 수행하며 천사적인 존재와 함께 신으로 진화했던 믿음입니다. 지금까지 이 모든 것은 우리가 비밀 결사에 대해서 말해왔던 것들과 정확히 일치하며 그들은 종교적인 관점에서 책임을 맡고 권위를 유지했습니다. 우리는 이것이 인류가 언급하는 것과 동일한 아누나키이자 유명한 자들을 신격화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빛나는 존재들이 단순한 인간과 같은 생명이었다는 것을 알고 있으며 이제 그것들을 구별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아눈나키, 네피림이라는 용어는 하늘에서 지구로 내려온 사람들을 의미하는데 구원을 의미하는 에덴에서 그들의 위치를 나타냅니다. 그들은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항상 무심하게 지켜보았으며 그들은 지구상의 태양과 달 그리고 행성을 대표했습니다. 그러나 일부 사람들이 믿듯이 그것은 그들이 별에서 왔다는 것을 암시하는 것이 아니라 천상의 신들을 대표하는 자들이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빛나는 존재들과 그들 감시자에 관한 이야기의 진실은 많은 유대 권위자들에 의해서 제거의 대상이 되어왔으며 그들은 당연히 이 천사들의 신화와 그들의 숭배로 인해서 사람들의 주의가 유일신에 대한 숭배로부터 다른 곳으로 돌아갈 것을 우려했습니다. 따라서 이를 위해 예전에 언급한 에녹서 희년서가 그들의 승인된 목록에서 삭제가 되었으며 그렇게 현재는 외경 또는 위경으로 알려져 있는 것일까요? 하지만 우리가 아는 것은 이 감시자들이 지하 흐름으로 묘사되고 이글의 고루스라고 불리는 것에서 계속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글의 고루스는 특정 그룹의 집단적 사고와 감정에서 발생하는 비물질적 실체 또는 사고의 형태를 나타내는 난해한 개념인데 이는 집단 정신에 의해서 창조된 매우 강력하고 자율적인 정신적인 존재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유대 신비주의 사상 카발라에서는 이들에 대해서 72명을 지명하는데 히브리인들이 엘로힘, 빛나는 자들이라고 부르는 국가적 천사 섭정들에 대한 형이사학적 기술용어로서 이그레고루스도 사용되며 그리스어 에그레오루스에서 파생된 이 단어는 여러 의미가 있지만 그중 감시자 또는 보호자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감시자의 직무는 자신이 관리하는 지역이나 민족 집단을 외부 압력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입니다. 지역은 항상 일종의 위협을 가하는 다른 지역들과 구분되며 특정한 그룹인 보호대상 그룹은 특정 관할 구역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우리는 도시와 국가 건국의 수수께끼를 만나게 되는 것이죠. 더욱이 고대 로마인과 동부가 모두에서 도시를 수호하는 영의 존재를 인정한 적이 있었습니다. 윌리 슈레터 아그리파의 신비주의 철학에 대한 논평 이야기에서는
고대 로마가 적의 도시를 대상으로 벌인 신비술 전쟁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보고하고 있습니다. 로마인들은 도시를 포위할 때 그 도시의 이름과 수호신이 누구인지 주의 깊게 묻는 습관을 들였다. 그들이 이 사실을 알면 그 도시와 그 주민들의 수호신을 소환하여 정복할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이죠. 그리고 에그레고르 이 용어는 그리스어로 잠에서 깨어나다, 열정에 흥분하다, 그리고 관심을 갖다 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이는 어원적으로 각성의 깨달음에 대한 경험 또는 깨어있는 것들과 잠들어 있는 것 사이의 장소와 어원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언급한 감시자 또는 보호자의 의미도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이 단어의 어근은 시리아어인 것으로 보이며 감시자로 되돌아가면 아브라함의 고향인 우르와도 관련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또한 집단적인 무의식을 의미하는 것으로 생각되는 영지주의적이고 신비한 용어가 되었지만 데닐과 필립스가 쓴 마법의 철학에서 감시자들과 연결되었습니다. 19세기 마술사이자 신비주의자 엘리파스 레비는 이들에 대해서 여러 차례 말했는데 심지어 그들을 에녹서에 나오는 거인이나 감시자들과 연결시켜 말합니다. 형태를 취하고 거인의 모습으로 나타났다 라고 한 이들은 고대인들이 에녹서에서 천상의 감시자 또는 에그레고르라고 불렀습니다. 라고 말이죠. 또한 레비는 이 에그레고르를 성경의 빛나는 자, 유명한 사람, 그리고 거인이라고 부르며 우리가 발견한 것과 마찬가지로 다양한 문화의 신화에 표현되어 있다고 말합니다. 이러한 레비는 장미 십자의 성향을 갖고 있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었고 이들 단체 역시 그 단어의 의미를 알고 있었습니다. 사실 그들은 에그레고르가 여전히 현재에도 존재하고 많은 일들의 배경에 있다고 믿었습니다. 한편 에녹서를 알고 있었고 그것을 광범위하게 모방한 자들은 존 디 박사를 포함하여 16세기와 17세기의 많은 신비주의자들이었습니다. 디 박사는 장미 십자회의 창립자 중 한 명일 뿐만 아니라 엘리자베스 여왕 통치하에 있는 영역에서 스파이로 연루되었습니다. 법정 스파이 집단에서 디 박사의 공식적인 번호는 그 유명한 넘버 007이었고 엘리자베스는 M이었습니다. 그리고 후기 일루미나티와 마찬가지로 장미 십자회는 예수의 활동에 대한 대응으로 추정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은 디와 그의 동료인 에드워드 켈리가 기록한 전사들이 구술한 본문을 생각나게 하는 것이죠. 이러한 본문들은 놀랍게도 오래된 그것을 다루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중 일부 기록은 디가 프라하에서 루돌프 2세를 섬기는 동안에 소유하게 되었기 때문에 따라서 천사가 제공하지 않은 부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악명 높은 네크로노미콘은 멋진 도시 이렘에 대해서 알려줍니다. 기둥의 이렘, 이곳은 아라비아 마법 전설의 일부이며 지인이나 천사에 의해서 건설되었으며 아마도 감시자들의 탑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히브리어 에렘은 깨어난다 라는 뜻이고 기둥은 히브리어로 빛나는 자들의 거인 또는 감시자로 언급되며 이것은 에녹서에서는 이림이라고 언급되는 영원을 의미하는 아드지파의 주님의 지시에 따라서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아라비아 전설에 따르면 이러한 이렘은 빈구역 또는 공허를 의미하는 루브 알칼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곳은 실제로는 황량한 장소일 수도 있고 우리가 그동안 논의해온 사이의 공간, 그것을 가리키는 용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고고학자들은 이 악명 높은 이렘의 바로 그 장소가 바로 잃어버린 도시 우바르임을 확인했습니다. 현대 연금술사 신비주의자 및 성견자의 신비에 대한 에녹과의 또 다른 연관성은 바르 헤브라에우스의 13세기 문헌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시리아의 주요이자 철학자, 시인, 문법학자, 의사, 그리고 성서 주석가이자 역사가 신학자였고
수년간 마라가 도서관에서 고대 문헌을 조사하여 매우 독특한 통찰력을 제공했습니다. 그의 연대기에 따르면 고대 그리스인들은 에녹이 하미스 트리스마기스토스라고 말합니다. 이 사람은 다름 아닌 헤르메스 트리스메기스토스로 세 번째로 위대한 헤르메스이며 모든 신비주의자들은 이 사람을 고대의 심오한 비밀을 전해준 사람이라고 높이 존경하고 거의 모든 서양 비밀 조직의 아버지로 여기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광대한 시간 동안에 빛나는 존재, 감시자 또는 에그레고르가 물리적으로 우리 주변에 있었는지 여부는 여전히 논쟁의 주제이지만 이것이 보여주는 것은 빛나는 존재들의 고대로부터의 영향력이 확실히 여전히 존재했다는 것입니다. 17세기 중반 라틴어로 번역된 시대의 보물이라는 것에서조차도 이들을 둘러싼 사건의 연대기를 제공합니다. 기원전에 그들은 내려왔고 그들은 타락한 감시자들의 반대 때문에 에녹을 천국으로 데려갔습니다. 그렇다면 빛나는 존재들에 대한 매우 오래된 개념과 이야기는 여전히 살아있고 지난 수백 년 동안 신비주의자들에 의해서 비밀리에 전파되고 있었던 걸까요? 그러나 이것들은 그들의 숨겨진 비밀의 일부였을 뿐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어째서 그들은 그러한 비밀을 숨길 필요를 느꼈을까요? 오늘날 에그레고르는 오컬트 집단에서 곤달리니와 유사한 에너지 형태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간단히 말해 신비로운 관점에서 에그레고르는 아스트랄계의 개인 그룹에 의해서 생성된 일련의 사고의 형태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룹 구성원의 자질에 따라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또한 각 그룹에는 고유한 에그레고르가 있는데 특정 에그레고르와 동교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모든 그룹은 이것을 사용하거나 개발한 이전 그룹에 대해서 그들에 대한 신뢰성과 그들로부터 이어진 연속성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장미 십자가와 다른 존재들의 상속자라고 주장하는 마르티니스트 그리스도 기사단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그들의 목표는 인간을 이 세상의 왕자의 속박에서 자유롭게 하는 것이고 자신을 형성하고 인식된 인격 또는 양심을 개인의 심오함이나 양심을 초월하여 신비한 결합을 이루는 것입니다. 라고 말이죠. 이것은 표현이 좀 어려운데 다시 쉽게 말하자면 이 세상을 지배하는 자의 속박을 벗어나려면 인격이나 양심을 높은 차원으로 끌어올려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이러한 것을 목표로 한 구성원들은 에그레고르와 함께 창시자 측에서 제공되는 지원에 더해서 그리스도께서 보내신 보조자의 하강에 유리하게 여겨질 수 있는 소위 중앙의 왕국과 재결합을 하기 위해 비밀 사슬의 수호자들은 그것을 숙달하기 위해서 노력한다는 것입니다. 한편 에그레고르는 입문자에게 자신의 목표를 상기시키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집단 정신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개인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안내를 하며 인류 형제의 살아있는 사슬을 보호한다고 여깁니다. 그러나 형제의 살아있는 사슬은 세티안이 세트 사원을 보호하고 강화하기 위해서 자신들이 만든 의식을 수행할 때 시작되기도 합니다. 또한 에그레고르는 적들이 거기에 있음을 알려 형제단을 보호하며 이것의 상징적인 표현은 어둠의 왕자와의 연결을 유지하는 데 사용될 수도 있습니다. 수피의 성자 만수르 알-할라즈의 사망 시 그때 상황은 프리메이슨 에그레고르인 히람 아비프와 비슷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석공에 있어 쌍두 독수리는 키메라와 유사한 합성물인 바포멧의 동족입니다. 물질의 우주적인 힘을 나타내는 이 동물은 일부 영주주의 체계에선 데미오르 기오스, 즉 이 세상의 주님이라고 인식될 것입니다. 한편 고대 감시자에 대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독특한 고고학적 증거 중 하나는 바로 둥근 탑입니다. 둥근 탑에서 그들이 무엇을 보고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논쟁의 여지가 있지만 그것은 사람이었을 수도 있고
별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그들은 공격자 수색뿐만 아니라 두 가지 모두를 위해서 제작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상징적으로 둥근 탑은 내부의 심리적 상승, 즉 세계에 죽인 엑시즈 문디였으며 천국으로 가는 사다리 또는 관문의 상징성을 갖고 있습니다. 감시자들이 사용하던 이러한 장소와 이러한 내부 프로세스는 많은 사람들이 접근할 수 없는 이유로 상하탑이라는 용어가 등장했습니다. 그리고 천국의 산인 피라미드는 북유럽 출신의 쿠르간 언덕 건축업자로부터 유래한 인도의 원형탑 및 사리탑과 동일했습니다. 그렇다면 기자의 대피라미드는 원형탑처럼 마음 또는 영혼의 관문으로 여겨졌던 걸까요? 글래슨 하비는 자신의 논문 대피라미드 문서라는 것에서 사카라의 피라미드에는 제5왕조와 제6왕조의 문서에 3,000여 개 이상의 열로 나열된 기록이 있으며 이것이 피라미드 사용의 비밀을 담고 있다고 믿습니다. 이 문서에는 피라미드 주변의 특정 위치에서 호출되었던 주문과 마법 공식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상부 통로, 방, 회랑, 그리고 통로. 이런 것이 나타내는 것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오래된 틀림없는 거석의 문양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문자 또는 문구는 놀랍게도 사르도어 또는 터널 개방문으로 번역됩니다. 그러나 슬프게도 대부분의 피라미드에 남아있는 문양이 부족하기 때문에 따라서 이러한 정보는 매우 놀라운 발견입니다. 실제로 기원전 5세기에 헤로도투스가 이집트를 방문했다고 전해지는 것처럼 지금은 파괴되었지만 당시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많은 정보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피라미드 외부에는 많은 글이 넘쳐났고 이집트 학자들은 그곳에 남겨진 별 문양의 흔적이 단지 신화적이라고 주장하며 그대로 두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흔적은 정말 학자들의 주장처럼 단지 신화적인 내용을 담은 것이었을까요? 아마 그렇지 않다면 어쩌면 이 터널과 별의 문이라는 것이 진실을 찾을 수 있는 입구의 기록이었던 것일까요? 별과 빛나는 이란 것은 깨달음의 상태에서 나온 의미로서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집트인들은 신들을 별들과의 연결점으로 여기고 있었고 그들이 기자를 로스타우라고 불렀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어원적인 의미에서 로스는 머리를 의미하며 따라서 로스타우는 타우의 머리이고 타우는 숨겨진 보물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로스타우는 다른 세계로 가는 관문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기도 한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러한 점과 우리가 논의하고 있는 심리적인 각성 이론이 서로 어떻게 관련되는 것이고 피라미드는 어떻게 작동되는 것일까요? 그리고 이외에도 이 모든 것과 관련된 건물이나 구조물들이 세상에 더 많이 있었던 걸까요? 이제 우리는 지구라는 구조 뒤에 존재하고 있는 실제 가능한 그 무엇에 대해서 어쩌면 이제 대안적인 시각을 가질 시간이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신의 노염으로 인해서 일어났다고 생각하는 그러한 대홍수가 끝나고 엄청난 비와 폭풍들이 이뤄진 이후에 폭풍이 가라앉고 비가 그쳤을 때 에아, 그러니까 엔키와 남무르는 아라라산 꼭대기에서 지하수드라가 불을 켜놓고 있는 것을 보고 헬리콥터 같은 비행체를 타고 그곳으로 날아가 착륙했습니다. 하지만 그 반면에 엘릴은 인간이 살아남은 걸 보고 다시 분노하게 됐죠. 그가 생각했을 때 자신이 바라던 대로 인간들은 모두 멸망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말이죠. 그래서 엘릴은 너무나 화가 나서 인간을 살려둔 엔키와 주먹 싸움이라도 하고 싶었지만 엔키는 엘릴을 진정시키며 그에게 이야기하길
이 살아남은 인간들은 더 이상 엘릴이 생각하는 그런 인간이 아니고 바로 자신의 자손이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엔키와 함께 그 현장에 등장한 닌마와 닌 우르타는 남무리에게 이 소수의 생존자들이 지구상의 새로운 종족의 기원이 될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대홍수 이후에 지구는 완전히 황폐화되었을 뿐만 아니라 당시 화성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한때 행성을 둘러싸고 있었던 얇은 대기는 사라지고 물도 증발해버려 이제는 먼지 폭풍이 몰아치는 황량한 행성에 불과했던 것이죠. 그래서 난나르는 이제부터 독수리 가면을 착용해야만 달을 방문할 수 있다고 보고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본다면 지구는 무척 운이 좋았던 것입니다. 대기는 그대로 있었고 물은 곧 빠져나가 새로운 땅과 함께 약간 다른 모습의 대륙이 탄생할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게 오래된 지구의 남은 부분을 조사한 이후 신들은 한때 니브르에서 가져왔던 자목나무 같은 중요한 것들이 살아남아 여전히 와인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엔키는 유전학적인 실험을 시작해 카인이 한때 개발했던 것으로 보이는 곡물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변형시켜 빵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지우스드라, 즉 노아가 방주에 저장한 씨앗을 이용해서 유전학자들은 다시 지구의 다양한 식물과 동물 그리고 열매를 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많은 생명체가 다시 지구 전체로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소와 양이 살아났고 에아의 아들 두무지가 지아스라의 둘째 아들과 함께 소와 양의 첫 번째 목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엔키와 니나갈은 이집트의 나일강을 길들이기 위해서 댐을 건설했고 두무지의 무리를 위해서 목초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남무르는 더욱 많은 금을 니비루로 운반하기 위해서 새로운 행성 간 로켓 터미널로 사우디아라비아 반도를 선택했습니다. 당시 니비루의 대기를 금 방패로 둘러쌌었지만 그 방패가 다시 한번 찢어졌기 때문에 이것은 또다시 그들에게 꼭 해야 할 필수 사항이 되었으며 신들은 그로 인해서 실망했습니다. 신들과 인간 노예들의 수십만 년의 노력은 모두 물거품이 되었고 금을 생산하는 과정이 모두 끝났다고 생각했던 순간에 또다시 금에 대한 생산을 시작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아프리카 광산은 이미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광산 노예 노동자들은 대홍수로 인해서 이미 익사해버리고 말았던 것이죠. 아누나키 대부분은 니비루로 들어가고 메소포타미아 18호의 로켓 터미널도 파괴되었습니다. 그러자 닌 우르타는 마침내 좋은 소식을 생각해냈습니다. 그는 지구를 일주하는 탐험을 하던 중에 남미 페루의 안데스 산맥 높은 곳에서 매우 풍부한 금을 발견했던 것이죠. 현대 라파스와 푸포호수 동쪽, 티티카카호수 동쪽 해안으로 이어지는 모래에서 그는 그것들을 많이 발견했습니다. 그는 또한 구리와 주석을 결합하여 청동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청동은 특히 메소포타미아를 재건할 때 매우 높은 가치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대홍수 이후에 그들이 가진 것이라곤 오직 벽돌뿐이었지만 청동은 건축용 벽돌을 실제로 안정적으로 지탱시킬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당시 신들이 사용할 수 있는 한정된 장비만을 남겨두었기 때문에 대홍수 이후에 메소포타미아를 재건하는데 7,000년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엔키 아들 닝기시지따는 이집트에 2개의 피라미드를 건설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모델 삼아 만든 피라미드이고 두 번째는 대피라미드였습니다. 그는 레바논의 바알베크 착륙대를 지나 북쪽 아라라트산 터키 동부까지 이어지는 직선의 남쪽 끝에 대피라미드를 건설했습니다. 그런 다음 그는 대피라미드에 니비란이라는 마스터 컴퓨터 프로그램과 우주 항법 장치를 설치했습니다. 닝기시지따는 피라미드와 기술 기반을 구축하는데 매우 훌륭한 일을 해내었고 엔키는 자신의 아들이 그렇게 수행한 작업에 대해서 충분한 보상을 해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아들의 형상을 본뜬 기념비를 세우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사자의 몸을 갖고 있지만
머리는 닝기시타의 것을 조각한 스핑크스를 만들도록 했습니다. 쌍둥이 봉우리 옆에 사자의 시대를 알리는 기념비를 세우자 봉우리의 디자이너였던 닝기시타의 모습이 그 얼굴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정확하게 천상의 수레가 있는 곳을 바라보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남무르는 그의 아들 우투에게 신하의 우주정거장을 책임지라고 명령했는데 이제 이 우주정거장은 엘릴의 영토와 엔키의 영토를 구분하는 지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엔키 아들이 지은 대피라미드에는 우주선의 광선을 반사하기 위한 작업의 일환으로 수정과 전기석으로 된 관석을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이곳의 임무 통제소는 인간의 손이 닿지 않는 모리아산, 즉 미래의 예루살렘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한편 마르둑은 자신에 대한 강한 자아와 강한 권력에 대한 욕망을 억누르고 자신의 아버지 엔키에게 가서 불평을 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닝기시타가 자신의 형상대로 스핑크스를 건설하는 그러한 보상을 받았기 때문에 크게 질투했던 것입니다. 그는 엔키가 한때 마르둑 자신에게 힘과 영광의 모습을 약속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아무것도 얻지 못했다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래서 마르둑의 마음은 분노로 인해서 점차 어두워졌습니다. 그리고 당시 엘릴계와 엔키계 사이의 긴장은 점점 더 커졌지만 위대한 평화를 원하던 닌마는 지역 통치자들과 함께 세상의 땅을 더 많은 왕국으로 나누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러한 제안은 시족들 사이에서 매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양측의 모든 왕실 시족들은 특정한 지역을 헌신했고 마르둑은 엔키에서 이집트의 통치자로 임명되었습니다. 따라서 마르둑은 자신을 통치자로 만들어주기 위해 자신의 아버지 엔키가 적어도 노력한 것처럼 느꼈습니다. 그리고 약 9800년 전에 마르둑은 이집트의 통치자로 지정되어 라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그는 이제 그곳의 일꾼들을 책임지고 있었습니다. 니누르타는 모리아산에 닌마를 위한 궁전을 지었고 남무르와 엔키는 그녀에게 닌호르삭이라는 칭호를 수여했습니다. 엔키는 아수안 근처의 엘레판틴의 섬으로 이동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나일강의 범람을 방지하고 지중해로 향하는 경로를 통제하기 위해서 댐과 제방 그리고 터널을 건설하는 일꾼들을 감독했습니다. 그리고 엔키는 당시 이집트에서 푸타로 알려졌습니다. 얼마 얘기도 안 했는데 기운이 딸려서 남은 이야기는 머리가 안 돌아가는 관계로 다음에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